네, 오늘은 중국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중국 자동차 이야기냐라고 하시면, 제가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차가 저 차 어느 브랜드 거지? 라고 보면 거의 백발백중 중국 비아디 중국 차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보통 자동차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4,000대 한 5,000대 팔리면 사람들 눈에 띄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가지고 이 중국차 어디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특히 서울 시내에도 중국 전기차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로변, 서초대로나 이런 주변 지역에서도 이제 중국차 전시장들이 점점 커지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고 있어서, 찾아보니까 중국 그 비아디 같은 경우가 지난 3월 달 기준으로 국내 대한민국에 판매한 승용차가 총 10,000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월 평균 한 500대 정도를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넉 달 동안 5,991대를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 기준입니다. 상용차까지 합하면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만 해도 비아디 전기차들이 눈에 간간히 띄긴 했습니다만 정말 드물었어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도 신기해가지고 찍어놓은 사진들이 비디오 영상들이 한두 개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 늘어난 거죠.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같은 동기, 같은 기간 동안에 98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없다가 팔리기 시작하니까 뭐 9배, 10배 늘어나는 거는 이제 금방이긴 합니다만, 이 속도가 사실은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작년 4월 달에는 한 달 동안에 543대가 팔렸어요. 그런데 올해 4월 달, 1년 후에는 한 달 사이에 2,023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월 대비로 비교해 보면 272%가 증가를 한 거죠. 비아디가 라인업들이 괜찮아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시라이언 7, 이 차종이 제일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산 자동차가 점점 많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젠 축구 빼고 다 잘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이제 제조업이 고도화되고 무엇인가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됐다라는 상징은 사실 자동차, 그 중에서도 승용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미국에 이제 엑셀 승용차를 수출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중국이 이미 이제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되는 거죠. 사실 중국은 예전서부터 꽤 많은 차량을 수출했습니다. 원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격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이 정도부터 소형 상용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눈에 잘 많이 띄었습니다. 특히 세탁소라든지 아니면 소형 이제 트럭, 전기 트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각지고 좀 못났지만 딱 봐도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는 이런 차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건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만 해도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내연기관, 전기차 다 합해도 100만 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2025년 작년에는 700만 대 이상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5년 만에 수출 물량이 왕창 늘어난 이제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까지를 피크로 찍고 내려오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올해 지금 1월부터 4월 달까지,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1월부터 4월 달까지만 봐도 310만 대예요. 그러면 이것을 산술적으로 그냥 평균 내보면 어떻게 되죠? 곱하기 3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올해가 되면, 연말이 되면 거의 900만 대, 1,000만 대 수출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전기차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월부터 4월 달까지만 봐도 중국 자동차는 작년 동기 대비 61%의 놀라운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전기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 수출량의 한 절반 정도, 44%가 전기차 플러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를 베이스로 하는 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6%는 뭐냐? 내연기관 차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몰빵이 아니고 내연기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것을 다 수출하는 그런 나라로 점차 변진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살짝만 뒤져봐도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중국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연합, EU가 수입한 중국차가 처음으로 수출을 앞질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원래 유럽연합, 특히 이제 독일이죠. 중국 사람들은 또 독일차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이 중국한테 압도적으로 많은 차를 팔아왔어요.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돼서는 유럽연합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5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럽에서 중국산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92만 대를 중국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대비로 하면은 29%가 수입이 증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까지 1분기에만 32만 6천 대를 수입해서 작년 동기 대비 72%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이제 올해는 100만 대가 넘어갈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액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중국에다가 수출한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합해보면 160억 유로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중국에 160억어치의 자동차 부품을 팔았는데, 중국이 유럽에 수출한 것이, 그러니까 유럽이 수입한 것이 220억 유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문에서만 1년에 60억 유로씩을 이제 유럽 전체가 적자를 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이 처음이에요. 그동안에는 유럽,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은 정말 좋은 시장이었죠. 그래서 독일 폭스바겐을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중국에 많은 차량을 수출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현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높은 이윤을 받고 팔아넘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된 유럽의 자동차는 1년 사이에 34%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 사람들이 유럽산 차를 안 사는 거죠. 대신 이제 유럽에서 중국산 차에 대한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2025년 처음으로 중국과 관련돼서 유럽이 자동차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사실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2년에 3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2조 원을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2025년에 독일이 중국에 수출한 자동차 다 합해봐야 136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2022년에 300억 유로였는데 절반하면 150유로잖아요. 절반도 못 판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사이에 독일의 중국 자동차 수출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해간 중국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74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독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중국에 많은 차를 팔고 그나마 이득을 보고 있으나, 이 페이스로 가면 2027년 정도면 아마 역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당연합니다. 다른 나라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중국산 자동차가 유럽에서 이제 인기를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꽤 다부지게 생긴 이 SUV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 회사인 체리가 만든 제쿠라는 자동차입니다. 제쿠 7이죠. 이 차 같은 경우가 보면은 지금 출시가 된 지가 이제 한 1년 반은 아직 안 됐겠다. 한 15개월 정도 된 차입니다. 작년에 이제 나온 차인데 지난 3월 달에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길도 좀 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세금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소비자들이 상당히 잘 따져서 구매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산 자동차가 1위를 기록한 이제 그러한 나라가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습니다. 북미 대륙,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율의 관세로 100%가 넘는 관세로 중국산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걸고 있다 보니까 중국 자동차가 미국에는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최근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따라서 원래 관세, 완성차에 대한 관세를 중국산에 대해서 100%를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6.1%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나다 이제는 충분히 공략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캐나다에서 딜러망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를 팔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죠. 인증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하반기부터 대거 이제 중국산 자동차들이 이제 캐나다에 이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 캐나다, 그리고 당연히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중국산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제일 많은 차를 수입을 어디서부터 했냐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일본 브랜드 자동차를 수입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태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을 제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가 베트남에서 2위로 이제 부상을 했어요. 1위인 인도네시아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 내년 초쯤 되면 이게 뒤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베트남에서 이제 중국차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라인업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종다양한 상용차부터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세단, SUV 가격대도 천차만별.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기가 제일 좋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일본이라든지 한국산에서 점점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차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라는 점은 팩트입니다. 왜 많이 팔리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산 차의 가격대에 상응하는 중국산 차와 경쟁할 수 있는 차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신차가 전 세계에서 씨가 말랐어요. 어포더블 이제 카라고 보통 뭐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만한 가격, 괜찮은 성능의 차들을 더 이상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만들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한번 통계를 찾아봤어요. 미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새 차, 신차 기준으로 보면 평균 가격이 한 5만 달러 정도 됩니다. 평균 5만 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7,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한 신차를 사겠다라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한 2만 달러 정도면 괜찮은 차를 이것저것 살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 내에서 새 차를 2만 달러를 주고 사겠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차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유학하신 분들이라든지 미국에 사신 분들 익숙하게 처음 이제 엔트리 미국에 가서 차를 산다. 새 차 하나 사야지. 이제 중고차 벗어날 거야. 그러면 제일 많이 사시는 게 시빅. 근데 시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치백 기준으로 보면은 2만 8천 달러 정도가 이제 시작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끔 눈에 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2만 5천 달러. 토요타 코롤라. 이거 정말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토요타 코롤라도 2만 6천 달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옵션 좀 집어넣고 그러면 3만 달러.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2만 달러 가지고 차를 살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차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이 오르는 가격이 최근 들어서 훨씬 더 오르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빅 한번 볼까요? 이 시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기름 냄새만 맡고도 간다라고 할 정도로 가성비, 그다음에 연비 뛰어난 이제 그런 차죠. 그래서 지금 이제 11세대인가요? 이 정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빅 첫 번째 모델이 이제 미국에서 판매될 경우가 이제 73년입니다. 1973년에 판매될 때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덩치도 작고 마력도 작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63마력 엔진을 이제 탑재를 했는데 2,100달러였어요. 그 당시에 2,100달러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15,000달러 정도에 상응하는 차입니다. 뭐 지금도 이제 시빅은 팔리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현재 시빅 11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 크기도 커졌고 그다음에 이제 엔진도 이제 200마력 정도까지 커졌죠. 그러니까 그 전에 63마력이었으니까 2배 이상 파워가 좋아졌습니다. 연비도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괜찮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 2026년에 내가 시빅 사겠소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깡통으로 사도 이제 2만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만 8천 달러. 이런저런 옵션 붙이면 좌우간 평균적으로 3만 달러 이상은 줘야 이제 새 차를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저가 자동차가 마구마구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3만 5천 달러 이하, 그 다음에 3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가 가운데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6만 달러 이상 이제 고급차라고 보면 지금 출시되는 모델 숫자를 한번 2012년과 2026년 한 14년, 15년 사이 비교해 보면 이제 컴팩트카, 소형 세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당시 비교와 지금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준중형이라고 보는 미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신 이제 고가 시장 6만 달러 이상의 차종들에 대해서는 점점 SU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가 그러니까 3만 5천 달러에서 6만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드 사이즈 또는 컴팩트 사이즈의 SUV를 중심으로 해서 차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선진국 중심으로 봤을 때 당연히 소득 수준이 좀 낮은 사람도 새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새 차가 없어요. 그건 유럽 상황도 점점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 차의 어떤 수요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내가 2만 5천 달러를 들고 자동차 딜러를 만나서 차를 사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약 12종류의 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쉐보레부터 시작해서 포드, 피에스타 같은 아주 이제 베스트셀러죠. 그다음에 혼다, 그다음에 현대, 그리고 기아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뭐 닛산, 그리고 마츠다 등등의 여러 차종들이 쭉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2년이에요.
그런데 2026년으로 딱 옮기면 25,000달러, 똑같은 25,000달러를 들고 내가 새 차를 사겠어라고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이 단 4종밖에 없습니다. 뭐 있죠?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나오고 있는 제일 소형차 베뉴, 그 다음에 기아의 소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닛산에서 2종류 나오는 게 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 차가 미국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관세를 내고 수입이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4종에서 지금 11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7종이 전부 다 중국 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제 부유층 그리고 중산층 이상은 소득 수준이 많이 증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하위 40%를 위해서 저렴한 어포더블한 카를 만들어서 낮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돈이 많은 가구에 차 한 대를 더 팔도록 해서 2대, 3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쉽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게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저렴하고 괜찮은 차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런 상황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F150이죠. 포드의 베스트셀러 F150 같은 경우에는 1990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9,000달러 정도의 이제 차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거의 깡통차 기본형이죠. 옵션 다르면 당연히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가격 환산했을 때 29,000달러예요. 1990년. 그런데 현재 이제 판매되고 있는 F150 같은 경우에 보면 스타일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만 풀옵션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만 달러 육박하는 9만 달러 이상을 줘야 이제 살 수가 있는 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더 럭셔리, 고가, 큰 차 이런 쪽으로 가면서 여전히 많은 수요가 필요한 저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한 시장이 됐고 중국 차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그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관세라든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확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총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이 중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기들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럽으로 갖고 와서 파는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그전에는 중국에 있는 뭐 폭스바겐 공장이다. 그러면 중국 내수를 위해서 만들어서 중국에 팔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폭스바겐 공장에서 생산을 한 차를 주변 뭐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차들도 이제 중국 상해 공장에서 만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스바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니 전기차 같은 경우에를 이제 중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만든 미니가 이제 출고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닛산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아니면 이미 진행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슬라는 미제차 그다음에 미니는 유럽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중국차로 점점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생산 비용이 올라가면 생산 비용이 저렴한 지역을 찾아가고 생산 비용이 저렴한 지역에서 생산이 많아지면 그 지역에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망이 몰리고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인력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격은 낮고 성능은 좋아지는 그런 이제 새로운 생산 허브, 엔지니어링 허브가 등장하는 그런 과정의 반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과거에 디트로이트에 모여있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슬금슬금 한 20년에 걸쳐가지고 멕시코로 이제 간 것처럼 다시 한번 유럽 중심으로 있던 자동차 기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R&D 생산 부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당연히 비용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도 이제 정말 어느 나라에 못지 않다라는 사실은 참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공급망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원료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해내고 그다음에 중국 국내에서 잘 갖춰진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한 곳으로 보내고 그것이 빠르고 저렴하고 사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분야 생산성 끊임없는
그 생산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신차 주기 모델도 나오는 주기도 점점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기능도 높이고 가격은 낮추지는 못하더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이 유럽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중국 자동차 회사들을 본 유럽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처음에는 이제 생산만 위탁하는 이제 이런 개념이었습니다만 지금 중국은 엔지니어링, 생산, 혁신, 공급망,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라인 쪽에서 지금 중국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반쯤 공포스러운 반쯤 체념하는 이야기가 유럽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총력을 유럽 시장 확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2026년 목표가 이제 유럽 전체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5%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자기들 단독으로 유럽에서 10% 이런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올해 2026년이잖아요. 7, 8, 9, 10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자동차를 싸게 잘 만드느냐, 많이 만드느냐에 대해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신차 생산 능력은 1년에 5천만 대예요. 그런데 작년 2025년에 중국에서 내수로 팔린 중국 사람들이 사들인 자동차는 총 2,390만 대, 2,400만 대가 안 돼요. 그럼 뭐죠? 1년에 5천만 대를 팔 수 있는 나라인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절반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출을 안 하면 공장의 절반은 놀리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이 꽤 후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이 보조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제한 그리고 규모를 줄이는 일들이 지속되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폐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 없으니까 전기차를 이제 안 사요. 그러니까 꼭 사야 될 사람은 사지만 중국의 소득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를 살 여력이 없으니까 차를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를 비롯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내수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자동차, 해외 자동차 모두가 경쟁을 하면서 총 5천만 대 정도의 수준의 생산 캐파를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 중국 브랜드가 훨씬 더 열심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나 경쟁이 매우 치열했죠.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작년 초하고 작년 말하고 비교해 보면은 신차 기준으로 한 30% 정도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사면은 내가 차를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 샀는데 한 11월 달쯤에 사면은 내가 한 1, 200만 원이면 차를 사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처절한 이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은 결국 가격 경쟁력 우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배기량 비슷한 성능의 다른 나라 차들에 비해서 30% 정도 싸고요. 전기차는 뭐 절반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산품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의 가장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는 가격이 싸면 많은 것이 용인이 됩니다. 뭐 디자인이 좀 못생겨도 품질이 좀 안 좋아도 가격이 싸면 일단 용납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 시내를 다니는 비아디 자동차 보면 디자인 괜찮습니다. 타보신 분들 뭐 그렇게 큰 불만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든 가성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점점 중국이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수출이 의외로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생존을 넘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수출하는 그러한 단계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러한 이제 중국 자동차들이 해외에 많이 팔리니까 다른 나라 자동차 브랜드들도 전략들을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 팔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고 중국에서 중국 시장을 위해서 팔던 차들을 다시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중국을 이용한다라는 전략을 점점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중국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세계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한테 많이 쓰던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게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려고 하면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됐죠? 반드시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베이징에 있는 이제
중국 회사와 합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양쪽이 뭐 51대 49 또는 50대 50 이렇게 합작법인 만들어야만 중국 내에 팔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합작법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정하는 기술과 관련된 사실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중국의 공장도 짓고, 그 대가로 중국에서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서방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외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이제 전환한 대표적인 회사가 일본의 닛산입니다. 사실 닛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상황이 지금 썩 좋지는 않죠. 어쨌든 닛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중국에서 만든 차는 전부 다 중국에서 팔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전략을 수정해서 2030년까지 1년에 한 3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닛산 배지를 붙여서 해외로 판매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제 전기차 N7이죠. 이건 이제 전기차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그 중미 지역 그리고 동남아 이런 지역에 수출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프론티어 프로 같은 소형 SUV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플러그인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의 이제 동풍공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와 합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닛산의 기술 뭐 들어갔지라고 생각하면 배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렛대로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아마 다 중국 차의 기술, 중국 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 이런 것들로 다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중국과 경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은 사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럽은 한때 자동차 공장들이 꽤 가동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슬로바키아라든지 이런 지역에 유럽에서 만들어서 판매한다라는 전략을 세웠는데, 최근 들어서 이들 공장들의 가동률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2019년과 2024년 자동차 공장 가동률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 코로나 이전에 한 50%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 38%,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70%를 훌쩍 넘었는데 50%,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70%대 수준이었는데 50%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90% 육박하던 체코,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의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뭐 정말 50% 수준이고요. 최근 들어선 동유럽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공장들 생산 능력도 공장 가동률 기준으로 보면은 뭐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가동률이 50%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 중국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죠. 둥펑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고급 전기차. 그러니까 꽤 비싼 전기차를 프랑스 공장에서 만들어서 스텔란티스 땡지를 붙여서 팔자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브랜드죠. 오펠 같은 경우에도 중국 모터, 중국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기술을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인건비가 그리고 생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스페인에서 전기 SUV를 만들겠다. 렛데르는 당연히 오펠 브랜드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싼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 싼 차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은 제살 깎아먹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안 해왔는데, 이제는 중국 기술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중국의 여러 가지 기술들, 부품들 이런 것들을 들여와가지고 유럽에서 차라리 생산해서 유럽 공장의 생산 캐파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이 공장 그리고 유럽 지역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180도 세상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유럽연합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이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유럽산 기준, 이 자동차는 유럽산이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뭐 보조금이라든지 세금 인하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3월달 일단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유럽산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엔진, 변속기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요 전자 시스템의 50% 이상이 유럽 내에서 제조될 경우에 일단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에서 점점 전기차 이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자동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전자 장비와 관련된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이 미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유럽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의존을 좀 막아내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중국 자동차가 유럽에 점점 더 많이 들어오면 유럽에 들어오는 차량에 상응하는 일부만큼의 생산 설비를 유럽 내에 갖추도록 강제하는 이러한 방안까지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일정한 대수 이상을 중국에 판매하면 중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25년 전, 30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된 거죠. 유럽에서 중국 친구들이 차를 판매하면 일정 대수가 넘어가면 이제 의무적으로 중국에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유럽 업체들한테 기술을 이전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파트너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러한 파트너들이 단순한 뭐 변속기라든지 부품을 만드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라기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이나 모두 다 자국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자국 내에 서버를 두고 관리하도록 돼 있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러한 데이터들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중국산 기술, 중국산 뭐 관련된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유럽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 미국 기준을 쫓아가기 이전에 유럽에서 확실하게 발을 들여놓고 그다음에 유럽 메이커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방패막이로 쓰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 데이터들을 중국 내에 놓도록 하는 것처럼 자기들 다 하고 있으니까 유럽 내에서 이제 이런 파트너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데이터들은 유럽 내에서 놓고 관리하겠다라는 제스처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벤츠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죠. 내가 알던 벤츠는 어디로 갔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누가 큰 손이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가 보이니까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당연한 거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메이커들은 그동안에 한 방향으로 다 달려왔어요. 고가 대형의 SUV, 고부가 가치 차를 만들어서 여기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면서 나머지 시장을 방기해왔는데 이 나머지 시장, 어포더블 카, 저렴한 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수요는 있습니다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지금 중국이 채워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중국차가 팔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버티고 살아남고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중국의 이러한 이제 거센 도전 그리고 도약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맞서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될 것인지 점점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싫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그다음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되는 2026년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사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